아이고, 죄송합니다. 혹시 마이크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오는 중에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뭐 제 차는 아닌데, 아무튼 길이 아예 폐쇄가 돼가지고, 좀 돌아서 했더니, 일단, 예, 잠시만요. 강의 자료 캔버스에 올려드렸고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대학원 수업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지금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예, 예.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노재료 특론, 네, 방금 얘기한 거 똑같이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어, 여러분들이 아마 고분자 연구실에 있어갖고, 이제 고분자는 이제 매크로몰레큐어로 분류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나노 재료에 있어서 어떠한 물성을 갖고, 어떠한 얘네들이, 물성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요구되고, 어,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혹시 어차피 오늘 녹화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녹화 자료 업로드 필요하시면은 제가 뭐 어디든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제 수업 자체는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백그라운드 설명하자면은 저는 이제 화학공학과 미국에서 학사하고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촉매나 이제 주로 바이오 물질 같은 거 연구하다가 제 박사를 이제 서울대 와서 이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게노 메탈릭 시스템, 유기물이랑 무기물이랑
혼합되어 있는 시스템을 주로 연구를 해왔고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했습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세라믹 재료나 또는 고분자 재료 아니면은 심지어 금속, 전극 재료 이런 것들도 다 연구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얇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너무 한쪽에 치중되지 않게 수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녹음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제가 아마 처음 보시는 거겠지만 일단 출석 25%고요. 출석 중요하고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인데 거기에 발표 25%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한 11강 또는 10강까지 강의를 쭉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학생분들께서 좀 본인 연구랑 여기서 배웠던 수업 내용이랑 본인 연구랑 좀 접목시켜 갖고 좀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한 사람당 대충 한 40분 또는 50분 가량 40분, 30분, 40분 정도 본인 어차피 지금 다 대학원생이시니까 본인 토픽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발표 25% 넣었고요. 시험 자체는 좀 단순하게 가고 조금 더 학생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그 속에서 어떠한 제 수업이랑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발표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디펜스 연습한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다만 조금 더 나노 파티클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하면 좋겠죠. 어,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트로덕션 하고요. 어떤 내용을 이번 코스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릴지에 대해서 거시적인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오비탈 케미스트리 이제 화학적인 오비탈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 화학적인 오비탈이 형성됨으로써 어떻게 구조의 호모루모 또는 전자구조가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전자구조를 이룸과 동시에 이 나노물질들이 크리스탈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이 크리스탈 형태가 어떻게 물질의 에너지와 전자구조 또는 광학적인 성질 더 나아가서 물성에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크리스탈이 쭈루룩 연결되면 이제 나노파티클로 되는데 나노파티클들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고 나노파티클을 성장시킬 때 문제 뭐 장점이야 당연히 많겠지만 이제 단점들이 뭔지 어떠한 그로스를 할 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만든 나노파티클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게 되는지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나노파티클을 만들면은 얘네들을 결국에 저희가 제품이던 실생활에 쓰이게 되는데 이제 실생활에 쓰이게 될 때 어떠한 전략들을 사용하는지 이제 주로 저희들이 도입하는 방법이 얘들 컴포짓을 만들어서 좀 나노파티클의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런 컴포짓 파티클들을 어떠한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중간고사 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나노 파티클들을 만들면은 이 친구들을 저희들이 순수하게 파티클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필름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방막이라고 하죠. 방막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파티클 자체로 활용하거나 그래갖고 얘네들을 사용해서 결국에 저희들이 디바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 적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 같은 거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까지 쭈르륵 1강부터 11강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대학원 수업이다 보니까 좀 너무 기초적인 거 물론 오비탈 케미스트리도 기초적인 거라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넣었지만 조금 너무 기초적인 부분들은 살짝살짝 스킵하면서 조금 더 이제 뒤에 한 5강부터 11강까지 약간 어플리케이션 파트에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노파티클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이즈로 주로 나뉘어요. 그래갖고 이제 폴리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크로말레큐라고 하고 매크로말레큐 또는 뭐 마이크로말레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희들이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 나노 머테리얼 또는 이런 섭 머테리얼인데 이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루게 될 거는 여기 이제 저희가
나노 머테리얼이랑 썸 머테리얼 위주로 다루게 되고 나중에 가서 이 뒤까지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초기에는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할 거고요. 후에는 뒤에도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서 나노 머테리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분들이 기본적으로 원자랑 결합을 이해하셔야 되고 결합을 이해한 다음에 크리스탈을 이해해야 돼. 크리스탈로 넘어가고 크리스탈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나노파티클까지 이해하게 되고 나노파티클에서 또 매크로파티클 그리고 이제 뭐 제품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아톰하고 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연구를 당연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 재료 저희 뭐 모든 공학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스텝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슬라이드네. 네. 그 재료공학에는 이제 네 가지 스텝이 존재합니다. 처음엔 프로세싱, 스트럭처, 프로퍼티, 퍼포먼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다루게 될 거는 이 프로세싱, 어떻게 나노파티클을 만드냐, 그리고 어떻게 얘네들을 만들어서 특정한 구조를 갖게 되느냐, 구조를 만드느냐. 저희가 뭐 스피리컬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구형체가 될 수도 있고, 튜브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플레이크 형태. 이런 바삭바삭한 약간 콘프레이크처럼 약간 약간 예 그쵸 바삭바삭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물질들을 만들게 되면 이 특정 나노 물질에서 강도나 이제 전기적 성질이나 열적 성질이나 다양한 성질들이 발현되게 되는데 이러한 발현되는 성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건가에 대해서 이번 수업에서 배우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퍼포먼스도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퍼포먼스는 좀, 좀 얕게 배우게 될 거고 나노 머테리얼 플러스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탈, 세라믹, 폴리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믹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폴리머도 이제 메탈이나 세라믹을 이제 나노 스케일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메탈이나 폴리머나 세라믹도 스케일이 커지면 얘들이 매크로 몰레큐어가 되고 뭐 실제로 뭐 엄청 큰 게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좀 나노 스케일로 모든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탈과 세라믹과 폴리머를 잘 응용하다 보면은 이제 컴포짓, 어떻게 보면 짬뽕이죠. 짬뽕 물질 같은 거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배울 거는 이 컴포짓 물질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금속 세라믹 고분자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다 특성, 물성이 달라요. 금속은 전도성이고 고분자는 부도체죠. 그리고 금속은 유연 특성이 없는데 고분자는 유연하죠. 이러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컴포짓 머테리얼을 많이 공부하고 실제로 그 고분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여기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도성 고분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도성 고분자를 금속이랑 비교하게 되면 금속보다 너무 성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초부터 고분자는 약간 그냥 부도체로 분류를 많이 하게 되죠. 왜냐면 어차피 금속이랑 상대가 안 되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속, 세라믹, 폴리머 다 다른 물성을 갖고 있고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물질의 밀도, 금속이 제일 높고 뭐 폴리머가 제일 낮고 뭐 컴포짓은 뭐 폴리머랑 비슷하다 하지만 컴포짓으로 뭐 금속이랑 뭐 폴리머랑 섞게 되면은 반드시 뭐 여기 있을 필요는 없고 좀 위에 갈 수도 있겠죠. 좀 위에 위치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제 이런 교과서 같은 내용들에서는 이제 금속은 이런 그 굉장히 덴스하고 뭐 굉장히 금속이 강하고 스트렝스가 강하고 전도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금속은 전도성 좋고 단단하고 덴스한 물질이고 폴리머는 전도성도 없고 굉장히 물렁물렁한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왜 그러지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셨을 거예요. 왜 금속은 전도성이 높고 단단하고 폴리머는 왜 물렁물렁하고
할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결합이죠. 1차원적으로 이 특정 물질이 특정 성능을 내는 거는 결합. 그리고 그 결합이고 결합에 의해서 생성되는 오비탈 에너지에 의해서 이 물질의 특성과 그 물성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옥시전이 있고 뭐 금이 있고 카본이 있는데 얘네들이 금이라서 단단하고 카본이어서 단단한 게 아니라 얘들이 물질이 이래서 단단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이런 그 아톰들이 얼라인 될 때 얘들이 이제 이어질 때 결합을 통해서 이어질 때 형성되는 결합의 종류랑 얘들이 어떻게 결합을 쭈르륵 이어지고 크리스탈 구조를 갖고 나노 파티클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기 위에서 소위 교과서 개론서적에서 통칭 말하는 컨덕티비티나 스트렝스나 데니시티가 천차만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막말로 카본을 일단 코밸런트 반대ing 무조건 할 거예요. 아니에요. 코밸런트 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특이한 걸 개발하고자 카본을 메탈릭 본딩으로 변해요. 그러면은 이 카본은 조금 더 메탈 특성을 갖게 될 거고 하지만 이제 자연계에서는 이제 카본 같은 경우에는 전자도 많고 코밸런트 번딩을 유도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코밸런트 번딩을 갖고 있는 거고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메탈릭 번딩으로 굉장히 덴스한 방막을 갖게 되고 이제 벤더르발스 인터랙션 이런 것들은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약한 결합을 띠고 있죠. 사실상 이 벤더르발스 인터랙션은 거의 뭐 워낙 약한 번딩이니까 좀 무시해도 되지만 코밸런트나 메탈릭, 아이오닉 본드는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뭔가 결정 그 크리스탈을 구성하고 레티스를 나노파티클들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원들로 쓰입니다. 벤더르발스 인터랙션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서. 혹시나 들으시다가 어차피 다 신소재 공학 출신이실 것 같은데 좀 내용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너무 빠르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세요. 왜냐면 제가 대학원 수업이 처음이라서. 제가 회사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을 때는 오히려 좀 그냥 상대방들 피드백 신경 안 쓰고 그냥 아무 얘기나 했는데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좀 신경 써서 최대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why a material shows different behavior. 그러니까 왜 다른 특성을 갖게 되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결합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제 얘들은 폴라 본딩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이제 하이드로젠 본딩. 그 벤드럴발스 인터랙션의 그 한 종류인 굉장히 약한 본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러한 유기물 기반의 본딩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바이브레이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동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진동 얘기를 하냐? 아이고 미안합니다. 갑자기 넘어갔네. 왜 진동 얘기를 하냐? 그렇지. 네, 왜 진동 얘기를 하냐?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는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대기에는 엔트로피가 존재하죠. 엔트로피가 존재하는데 엔트로피가 왜 존재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온도랑 압력 하면은 298 켈빈 상온으로 할게요. 하고 180. 에너지가 존재하고 엔트로피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분자 또는 몰레큐어들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진동을 하면서도 다양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도 얘네들의 특성이 변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거나 화학 반응을 볼 때 이 물질은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 물질은 계속해서 스핀하고 있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FTIR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리딩되는 시그널이 FTIR에서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모든 물질은 이렇게 모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션에 따라서도 그 물질의 특성 및 성향이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밸런트 번딩, 메탈릭 번딩, 아이오닉 번딩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진동에 기여를 하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오비탈 같은 경우도 물질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오비탈 얘기할 때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오비탈도 진동에 따라서 얘들이 바이브레이션 하는 정도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걸 염두하고 이 물성이 바뀌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어느 정도 본인의 실험 환경이랑 연관지어 갖고 캐칭을 계속 해줘야 돼요.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라 하죠. 이제 트래킹이라 하죠. 계속 본인 실험을 계속 트래킹하고 왜 갑자기 이제 뭐 어제는 된 실험이 오늘은 왜 안 되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트래킹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러한 모션까지 가게 돼요. 하지만 이제 모션이 저희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아이오닉 번딩, 뭐 코밸런트 또는 뭐 메탈릭 이걸 얘기했지만 코밸런트에서도 수많은 원소들이 있을 거고 코밸런트 번딩을 이룰 수 있는 거는 아이오닉 번딩에서는 메탈릭 번딩에서 수많은 금속, 수많은 원소 뭐 아이오닉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원소들이 아이오닉 번딩을 할 수 있고 수십 가지의 번딩이 코밸런트 번딩을 할 수 있고 메탈릭 번딩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같은 결합을 지닐 때 어떠한 특성이 나오는가에 대한 예측.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타이타늄 클로라이드 TiCl4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TiCl4는 뭐 산이죠. 그 산성인데 저희들이 타이타늄 클로라이드에 대신에 BR4를 쓰려고 해요. 그러면 이걸 왜 쓰냐 이거죠. 논문에서 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에 남들이 해준 연구를 뒤따라가는 느낌이고 물론 그것도 정보를 어느 정도 참고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새로운 걸 창출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얘네들이 TiCl4랑 타이타늄 브로마이드랑 같은 종류의 결합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낼지 또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반응을 시켰는데 반응이 더 잘 될지 온도가 더 올라갈지 이러한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게 같은 결합에서 이러한 이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일렉트론 어페니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면 갈수록 세지고 반대로 아토믹 레디어스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근데 이러한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일렉트론 어페니티가 강할수록 결합이 세지겠죠. 결합이 강해지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원자를 굉장히 지금 개론적인 거 설명해드리고 있지만 약간 쉬어간다. 약간 첫 수업이니까 그냥 기초 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결합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원소가 작아지는데 얘가 이제 여기가 핵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전자들 쭉 있고 맨 끝쪽에 이제 최외곽전자인데 최외곽전자가 이제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인데 결합이 강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최외곽전자가 다른 이제 아톰이랑 최외곽전자가 공유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서도 이 원자 핵이 이 최외곽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자의 궤도 전자와 핵의 위치에 따라 저희들이 이 결합 또는 이 물질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정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이나 뭐 다다음 시간에 쭉 얘기 드리겠지만 이러한 에너지 스테이트를 저희들이 유추하는 정확히 계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적어도 유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원소를 붙였을 때 HF를 붙이냐 아니면 리튬 F를 붙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일렉트론 데ን시티가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같은 물질이라면은 서로 다이폴들이 상쇄돼서 캔슬 아웃 되는데 이렇게 다른 물질을 붙였을 때 그 이런 다이폴을 갖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자 밀도가 이제 리튬 플로라이드 경우는 굉장히 강한데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떤 물질에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저희들이 어느 물질에 플로린을 붙이고 싶어요. A란 물질에 F 플로린을 붙이고 싶어요. 플로린을 붙이고 싶으면은 F2HF 리튬 플로라이드 이 셋 중에 어떤 물질을 써야지 A에 잘 붙을까요? 이 셋 중에 리튬 F가 상대적으로 리튬 플로라이드가 훨씬 더 잘 붙죠.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전자들이 굉장히 덴스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A란 물질에 붙으려면 얘네들이 전자를 도네이션 하면서 붙어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지가 다 뉴트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란 물질에 잘 안 붙겠지만 이 리튬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 밀도가 플로린 쪽에 다 몰빵되기 때문에 여기서 밀집되어 있는 전자를 이제 A란 물질에 도네이션 하면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물질을 반응시킬 때 너무 반응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전구체들, 프리커서 반응물들을 살짝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러한 반응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시켜갖고 다양한 물성들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S, EPR 티어리인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제 모든 전자 구조는 모든 결합은 특정 지오메트리를 갖게 돼요. 이제 리니어 쉐입이 있고 트리고널 쉐입, 테트라고널 쉐입, 옥타이드럴 쉐입이 쭈르륵 있는데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나노 파티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합을 배우고 지오메트리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실제로 얘네들이 어떤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크리스탈 어떤 형태의 크리스탈이 되는지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유니셀 먼저 다룰 거고요. 크리스탈이랑 더 나아가서 크리스탈이 모이게 되면 나노 파티클이 된다. 근데 이제 유니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오메트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1대1 결합이 아니라 한 중심 원소가 3개나 4개, 5개, 6개를 잡을 수 있는데 이 결합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유니셀 지오메트리를 갖게 되고 이제 걔네들이 크리스탈화가 돼서 나노파티클로 되냐. 그러니까 이제 유기물은 애초부터 액체 또는 기체 형태로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유기물 같은 경우는 이런 유니셀이나 크리스탈, 나노파티클 개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분자가 되거나 이제 유기물에서 이제 고분자 형태로 되거나 아니면 그 무기물 또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물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액체 또는 고체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유니셀이나 크리스탈 개념을 많이 도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아마 나노 파티클들도 다 파티클 형태잖아요. 고체 형태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아마 카본 베이스 또는 세라믹 또는 금속 베이스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러한 아까 다시 돌아와서 특정 지오메트리를 갖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결합 각도를 갖게 되고요. 이제 결합 각도에 따라서 얘네들의 이제 물성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러한 앵글을 갖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기 이제 롬페어 두 개 있고 롬페어 두 개 있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밀쳐내면서 벤트 구조를 갖게 되는데 또 그러한 인터랙션이 또 물질의 물성이나 특성을 파악하는데 또는 크리스탈을 형성하는 구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정보로 작용을 합니다. 일단은 결합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릴게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뭐 X란 이제 카본 계열에 어떤 물질이 붙어요. 뭐 옥시전이 붙을 수 있고 H가 붙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런 벌키한 물질, 뚱뚱한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결합의 길이랑 결합의 특성이 다 달라지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모든 분자는 이렇게 모션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붙어 있는 그 아톰들이 그 원자가 엄청 크거나 아니면은 뭐 펑셔널 그룹 같은 이렇게 벌키한 애가 달리게 되면은 이 얘네들의 결합의 방향이나 모션 같은 그 키네틱이 엄청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물질의 안정성도 변하고 물질의 특성 같은 게 천차만별로 크게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는 이러한 현상을 스테릭 인터랙션이라고 하고 어, 스테릭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뚱뚱한 애들끼리 이렇게 중심 금속이나 중심 물질에 붙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전자구름이잖아요. 전자구름이 큰 거잖아요. 뚱뚱하다 보니까 얘들이 서로 밀치게 돼요. 밀치게 되면서 이제 막 조금 휘어진 형태.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너무 이제 교집합이 심하니까 얘들이 서로 밀쳐내게 되고 이렇게 밀쳐내게 되면은 메탈하고 이제 그 붙어 있는 리간드라 하죠. 붙어 있는 연결체의 그 결합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결합의 길이가 길어진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결합이 약해진다. 왜냐하면은 최외곽 전자와 원자의 핵의 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리간드를 붙이냐에 따라서 이 물질의 반응성이 결정이 되고 또한 얘들이 어떠한 특정 앵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어떠한 이 물질의 스토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어떤 물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얘들이 굉장히 구조 분석을 하니까 디스토션이 엄청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걸 보고 아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벌키한 물질이고 불안정한 물질이겠구나. 이러한 물질들은 오래 보관하면 안 되겠다. 또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A랑 기존의 실험에서 A랑 B란 물질을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C란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응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A랑 B란 물질도 같이 나와요. 근데 저희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 A랑 여기다가 F란 물질을 넣으니까 C는 나오고 A랑 F는 안 나오더라. C란 물질은 잘 되는데 뭐 따로 반응이 안 된 건 없더라. 그랬을 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거는 F가 반응성이 매우 높다. 그 말은 즉슨 전자 전달 및 전자 전달 및 물질의 안정성이 낮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 같은 거를 다 슉슉슉슉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찌됐건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톰과 아톰이 결합을 할 때 그렇게 결합을 할 때 얘네들이 항상 붙으려고 하는 힘도 있지만 얘네들이 서로 밀쳐내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책에서 분명 이것만 봤을 거예요. 책에서 이것만 봤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거가 나오는 근거는 이제 repulsive 에너지, 서로 밀쳐내려는 에너지고 이제 얘들이 이제 또 끌어당기려는 힘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합하다 보니까 resultant force는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이제 얘네들이 이제 원자랑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은
서로 밀쳐내려는 힘이 있고 또 너무 멀어지면은 이제 또 끌어당기려는 힘이 있어서 이 딱 중간 단계, 접점이 되는 지점에서 이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지점을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결합을 하고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는 이 어찌됐건 그 Y축은 포텐셜 에너지예요. Y축은 에너지 개념이고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한 거죠. 근데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일어날 때는 이제 얘들이 쪼개지다 보니까 그 아토믹 레디어스 그 결합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어느 순간 repulsive force에 의해서 얘들이 쪼개지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얘네들이 뭔가 에너지가 낮을 때 가장 안정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이 그래프를 보고 화학적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면은 이 상태에서 분명 있겠지만 얘들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쪼개지면서 그러면은 쪼개진 다음에 다시 붙게 되잖아요. 붙을 때는 얘네들이 어디서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멀어졌다가 제가 그려드릴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아닌데 잠깐만 이 도형이 아닌데 음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얘네들이 다시 결합을 하게 되잖아요. 결합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꺾여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서 안정화가 시작되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반응 끝. 반응 끝.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다시 이제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서로 막 엮이게 돼요. 엮이게 되면서 얘들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왜냐면 이제 원자들이 처음에 쪼개진 다음에 얘네들이 또 다른 데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진 상태로 계속 존재할 거면 이렇게 있으면 뭐 굳이 이게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H2라는 물질이 이제 뭐 A란 물질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얘들이 다시 겹치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팍 올라가고 다시 이제 그 다시 이제 릴렉세이션 되는 에너지가 존재하게 되고 그 이제 안정화되는 지점에서 얘들의 반응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결국에 뭐 모든 신소재나 화학공학이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분자의 거동 같은 거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제 근데 조금 여기서 이제 카본 물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좀 특징에서 좀 예외가 되는 물질이 있긴 합니다. 그 예외라기보다는 좀 약간 자기 혼자 좀 특이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벤진이나 이런 카본 구조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좀 특이한 애들이고요. 왜냐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레조넌스 에너지 때문에 이런 그 굉장히 이제 레조넌스 에너지 다들 아시잖아요. 아로매틱 구조고 벤진 같은 게 아로매틱 구조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레조넌스 에너지를 갖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바이브레이션 및 강도가 거의 그 기하급수적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외부의 자극에도 잘 반응도 안 하고 약간 자기 자체적으로 좀 혼자 놀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벤진의 또 육각고리 구조 및 레조넌스 공명 구조 극명 특성들이 이러한 물질들을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줘 가지고 이러한 그래핀이나 뭐 카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러한 것들도 이제 물론 당연히 다 이건 일반적인 일반 화학 개념이라 생각하면은 카본은 조금 따로 놀고 있다. 따로 놀고 있긴 하지만 또 카본의 뭐
뭐 사람들 보면은 요새 피도핑하거나 엔도핑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엔도핑이나 뭐 아민 계열 그 엔도핑이나 뭐 피도핑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그 위에 일반적인 화학 내용을 따라가게 되고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제 얘네들이 카본으로 존재할 때 엔도핑 또는 옥시전 이런 거 없이 카본으로 존재하고 조금 벤진 형태로 존재하고 벤진 링들이 이렇게 여러 겹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레조넌스 에너지가 더 강하고 레조넌스 에너지가 강해진다라는 거는 이제 외부의 영향을 덜 받더라. 그 말은 즉슨 제가 위에서 설명해 드렸던 건 얘네들이 어떻게 분해가 되고 어떻게 에너지적으로 간섭이 일어날 경우에 어떠한 현상들을 쭈르륵 설명했는데 카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코밸런트 반딩을 하고 있고 하지만 얘네들이 외부의 자극에는 굉장히 둔감한 편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한 10분 정도 쉬고 오비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크리스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쭈르륵 한번 좀 빠르게 간 다음에 오늘 수업 끝낼게요. 한 대충 11시에서 11시 반? 11시 반 정도에 끝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만 쉬고요. 쉬고 혹시 좀 녹화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비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오비탈을 얘기할 때 이제 SPDF라고 하죠. S 오비탈 있고, P 오비탈 있고, D 오비탈 있고, F 오비탈 있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그 S 오비탈은 이제 구 형태로 되어 있고, P랑 D 오비탈은 이제 특히 P 오비탈은 찐빵 또는 계란 형태, 그리고 D 오비탈도 계란 형태 또는 도넛이고 F 오비탈은 훨씬 더 복잡하죠. 약간 조금 물방울 형태도 있고 뭐 계란 형태도 있고 도넛 형태도 있고 다양한 오비탈들을 갖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화학 결합에 있어서는 얘네들의 아주 기초적이지만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예를 들면은 뭐 알곤 뭐 4s2 뭐 3p 6 뭐 이러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처음에 저희들이 유출하고 얘네들을 이제 오비탈을 쭈르륵 나열한 다음에 결합 상태를 보면서 저희들이 이 물질이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갖고 있구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물질들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오비탈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A란 물질이고 A란 물질 이제 얘가 이제 B라는 물질이면은 얘네들이 이제 둘이 겹치게 되면서 이제 그, 그 본딩 사이트랑 본딩과 안티본딩 안티본딩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에너지가 스플릿이 돼요. 안티본딩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전자가 이제 간섭하기 힘든 구역이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 결합을 하고 있는 구역. 그래서 이제 오비탈들이 얘네들은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본딩 사이트는 전자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된 형태를 보여주게 되고 안티본딩 사이트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스플릿 되어 있는 얘네들이 이렇게 전자들이 약간 서로 약간 좀 따로 놀고 있는 이러한 본딩 사이트를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X축은 애초부터 없죠. 얘는 A란 물질이고 B란 물질인데 이 Y축이 이제 에너지 스테이트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안티본딩 사이트로 가게 되면 될수록 얘네들의 오비탈 포지션이 불안정해져요. 반면에 얘네들이 결합을 함으로써 전자를 공유하고 특정 결합을 유지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한 형태로 그 포지셔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내려가냐, 결합이 얼마나 내려가냐. 왜냐면은 실제로 본딩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거의 평행하거나 아니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물질이 굉장히 애초부터 결합이 그렇게 그 페이버러블하지 않는 굉장히 불안정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면은 안정하지만 또 반대로 또 같은 맥락으로 얘들이 결합을 함으로써 엄청 딥레벨까지 에너지가 낮아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얘네들이 강한 결합으로 A랑 B랑 강한 결합으로 존재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유기물에서 결합을 할 때 이제 d 오비탈 기준으로 많이 번딩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오비탈들의 포지셔닝, 생김새 또는 포지셔닝에 따라 갖고 얘들이 이제 이제 안티 번딩, 위에는 안티 번딩이고 아래는 이제 그 레귤러 번딩. 그래서 얘들이 어느 방식으로 번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오비탈들의 그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이 모양이 바뀜에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 궤도가 바뀌게 되고, 이 에너지 궤도가 바뀜에 따라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결합의 에너지 또는 그, 그, 또는 이제 밴드갭이라고 하는데, 학생분들이 이제 밴드갭을 저 같은 경우 이제 광학 소재 또는 반도체라다 보니까 밴드갭을 많이 중요시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밴드갭이란 거는 안티본딩의 아래 부분, 그리고 본딩 사이트의 윗부분 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걸 부르는 칭호가 있죠. 이제 얘들을 밸런스 밴드라고 하고 얘들을 컨덕션 밴드라고 합니다. 이 밸런스 밴드랑 컨덕션 밴드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물질의 전자 구조를 유추할 수 있다. 전자 구조를 유추한다는 거는 얘네들이 정기적이나 좀 트랜스포트, 이제 화학 반응, 물질의 전도성, 열적 전도성, 그 외에도 물질의 안정 단단함 또는 물성까지 화학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다 거의 다 유추할 수 있어요. 이제 처음에 어떤 번딩을 갖는지 알아야 되고, 그 번딩에서 오비탈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알고, 이 안티 본딩 사이트랑 호모랑 루모죠. 호모랑 루모가 어떻게 어떠한 얘네들이 그 배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물질의 그 전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물성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들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학부 때 다 배우셨던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꼭 d오비탈들끼리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면 이게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s오비탈밖에 없잖아요. 하이드로젠은 이제 원자 번호가 1이니까 1이다 보니까 이제 하이드로젠이랑 다른 물질 d오비탈을 가진 다른 물질이랑 결합할 때 얘들의 이런 패턴이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지면서 이러한 스플리팅 현상도 달라지는데, 얘는 이제 똑같은 물질이란 거를 이제 같이 결합시켰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A랑 A랑만 붙이는 게 아니라 A랑 B란 물질을 붙일 수도 있고 A랑 C라는 물질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 붙이는 정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오비탈들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다음 시간 때 제가 예시를 이것저것 들어가면서 조금 오비탈들이 어느 식으로 많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TMP라는 물질에 다양한 유기용매를 붙이게 되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비탈들의 변화에 의해서 얘네들이 실제로 발현될 수 있는 이런 광학적 특성,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걸 간단하게 적어둔 거고요. 일단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로드한 픽처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이란 게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유기화학에선 특히 유기화학에서 많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루이스 구조를 많이 따라갑니다. 루이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2D 구조예요. 실제로 얘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저희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건데 실제로는 얘네들이 2D 구조로 안 있고 3D 구조로 존재하죠. 뭐 얘도 이제 뭐 피라미달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 뭐 트리고널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다양한 이제 단순히 2D가 아닌 3D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고체로 변경 시 얘네들이 이제 특정 배열을 갖게 되면서 유니셀이라는 기초 고체의 형태로 변환하게 돼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이제 나노파티클이잖아요. 나노파티클이라는 거는 액체부터 액체 파티클이라고 저희들이 액체를 보고 나노파티클이라 하지 않죠. 그건 그냥 리퀴드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콜로이달 형태나 솔리드 형태로 될 때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크리스탈 구조를 지니게 되는데 이 크리스탈 구조를 가장 그 초기에 이제 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유닛이 이제 유니셀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그냥 유니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유니셀을 어떻게 이루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의 유니셀이고 이게 하나의 유니셀인데 유니셀을 어떻게 얘네들이 구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뭐 락킹 솔트 스트럭처, 플로라이트 스트럭처 또는 페로보스카이트 스트럭처 또는 스피넬 구조와 같은 다양한 그 유니셀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물질 이렇게 스피넬을 갖냐 또는 락킹 솔트 구조 또는 페로보스카이트 구조를 갖냐라는 거는 결합의 특성 및 합성법 뭐 온도랑 압력이 되겠죠. 카본 물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탄소 재료 같은 경우도 온도랑 압력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고 그래파이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친구들은 결합의 종류는 같은데 이제 카본 물질인 경우에 결합의 종류는 다 비스무리하나 합성 및 공정에 따라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어, 어, 배열의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구조가 다양한 유니셀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뭐 다양한 이제 또 물질 및 공정 온도에 따라서 그 얘가 페로브스카이트가 될 수도 있고 플로라이트 될 수도 있고 락킹 솔트 구조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고체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고체로 만들잖아요. 고체도 단단한 고체. 이제 같은 물질에서 얘기할게요. 동일 물질 A에서 이 물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얘들을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단단한 고체가 될 수 있고 물렁한 고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단단한 고체라고 하면 크리스탈린 스트럭처. 굉장히 이제 결정도가 높은 물질이 될 수 있고 물렁물렁한 고체는 아모르퍼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 물어봐요. 리퀴드는 뭔가요? 하면 리퀴드는 뭐 당연히 크리스탈린 스트럭처라고 절대 얘기 못 하고요. 아모르퍼스고 고분자도 아모퍼스한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P3HT 같은 이제 고분자도 얘들도 이제 유니셀이 존재하는데 결정이 존재하는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아모포스한 상태로 존재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체를 분류할 때 대표적으로 크리스탈린 스트럭처, 폴리크리스탈린 스트럭처, 아모포스 이렇게 분류하는데 크리스탈린 스트럭처는 말 그대로 굉장히 그 유니셀들의
이 유닛셀들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아주 밀도 있게 쫘라락 이어져 있는 상태를 크리스탈린 스트럭처, 그리고 조금 애매모호하게 약간 뒤틀린 디스토션이 있는 스트럭처를 폴리크리스탈린, 그리고 애초부터 유닛셀들이 좀 랜덤하게 규칙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걸 아모퍼스 스트럭처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나노 파티클을 물에 분산시켜요. 이제 뭐 액체에 파티클, 여러분들 실험 많이 하시면 파티클 분산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파티클들을 분산할 때 크리스탈린 물질을 액체에 분산시키면 잘 이게 입자가 잘게 분산이 안 돼요. 반면에 아모퍼스한 파티클들 있잖아요. 아니 폴리크리스탈린, 이러한 것들을 물에 액체에 분산시키면은 상대적으로 좀 곱게 잘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 물론 그게 이제 분산의 결정 짓는 게 이제 이런 크리스탈린 기준도 있고 결정도에 의한 분산 플러스 그 용매와의 정기적 신호. 그러니까 용매와 얼마나 얘네들이 잘 성질이 맞고 정기적으로 잘 인터랙티브 하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또 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뭘 넣을 때 굉장히 막 엄청 크리스탈린한 물질을 분산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아모포스한 형태를 구입하셔서, 아모포스한 게 훨씬 싸고 실제로 아모포스한 거를 분산시키는 게 훨씬 더 분산해서 뭘 바른다 했을 때 훨씬 더 잘 바르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산시켜서 이제 결국에 어디 갖다 붙이게 되는데 뭐 바르게 되는데 그냥 결정도가 낮으면은 아무래도 전도도나 물성이 좀 낮죠. 왜 그런지 다들 이해하시죠? 왜냐면은 애초부터 이 결정질들이 다 이제 빼곡히 얘들이 어차피 여기서 열이던,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소재를 다루시겠지만 제가 다들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뭐 전자가 이동하든 열이 이동하든 기본적으로 이 결정지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데 아모포스한 거 여러분들이 잘 분산시켜서 깔면은 얘네들이 일로 갔다가 또 일로 갔다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자동차로 치면은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 안 따라가고 약간 시골길 뱅글뱅글 돌아가는 느낌으로 전자랑 모든 물질들이 이동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모포스한 물질들은 실험하긴 뭔가 가공하긴 되게 편한데 문제는 최종 결과물로 봤을 때 크리스탈린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자들이 하는 게 이제 하는 전략이 뭐냐면 아모포스한 상태를 분산시키고 증착하고 바른다 표현할게요. 추가 결정화. 바른 다음에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한 다음에 이 아모포스한 애들을 열을 가해 갖고 다시 그 하이 크리스탈린 페이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모포스, 여기서 이제 제 말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아모포스는 상대적으로 좋은 저에너지 기반 합성. 크리스탈은 고에너지로 합성해서 얘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오밀조밀한 구조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스페이스 레티스 유닛셀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얘들이 이제 크리스탈린 페이지가 되는 건데 이 하나를 저희는 유닛셀이라고 해요. 유닛셀이라고 하고 유닛셀들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게 이제 레티스랑 베이시스가 있습니다. 레티스는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면이고요. 그러니까 그 레티스들의 형태고 베이시스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원소들을 이제 베이시스라고 하고 레이티스는 이제 그 틀, 이제 틀 안에 원소들이 들어가지 얘들이 이제 이러한 특정 유닛셀을 형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틀과 원소들이 같이 합쳐져서 이러한 유닛셀들과 크리스탈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티스와 베이시스가 합해서 이제 크리스탈이 유닛셀이 되고 크리스탈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베이시스랑 레티스의 종류에 따라서 얘들이 이제 큐빅 쉐입이 될 수도 있고 테트라고널 쉐입이 될 수도 있고 올소롬빅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모노클로닉 또는 트라이클로닉 구조가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에 중심 애톰이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A예요. A란 물질이고 얘가 B고 B란 물질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잘 있어요. 얘들이 그래서 이제 레티스를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큐빅 형태가 되겠죠. 큐빅 형태가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뭔가 A랑 B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세 가지 또 네 가지 이상의 케미컬들이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고 여기가 막 여기도 D가 있고 여기 C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 아톰의 사이즈랑 인터랙션이 다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유닛셀들이 찌그러지겠죠. 찌그러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트라이클리닉, 뭐 테트라고날, 뭐 롬보이드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격자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여러 가지 이제 막 다양한 사이즈들 막 심지어 C는 엄청 크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낑겨갖고 이렇게 원래는 여기 있던 결합을 늘리게 되고 또 얘 C가 이렇게 존재할 거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물질이 찌그러지겠죠. 찌그러지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A랑 B만 딱 이렇게 네모나게 있을 때는 큐빅 상태면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얘들이 이렇게 디스톨티드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스테릭 힌더런스, 스테릭 인터랙션에 의해서 얘들이 이렇게 서로 밀쳐내고 뭔가 모양을 이렇게 찌그러뜨리게 되면은 얘네들의 그 상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그 말은즉슨 이게 뭐냐? 물질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거죠. 좀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자극에도 쉽게 반응할 수 있고 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즈를 얘기할 때 왜 사이즈 큰 게 뭐 반응성이 높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는 일렉트론 쉘이 많다. 일렉트론 쉘이 이제 외부 저희가 N1 뭐 N2, 3, 4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있을까? N1, N2, N3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N1이 있고 이제 N4가 있고 이게 점점 원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최외곽 전자가 이제 어, 중성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핵이랑 멀어지잖아요. 핵이랑 멀어지게 되면은 얘들이 기본적으로 물질 자체가 어디로 굉장히 전자를 도네이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얘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변하는 그런 현상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원자를 뭔가 외부에 이제 A란 중심 얘가 이제 저희는 이제 센트럴 애텀이라 해서 중심 뭐 원소 중심 원소라고 했을 때 그 외곽에 있는 분자들이 크면 클수록 물질이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게 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불안정하게 변한다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애초부터 빨리 반응을 시켜야 되는 물질이라면은 애초부터 조금 벌키한 애들 쓰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 하지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얻는 물질, 최종적인 파이널 프로덕트가 이제 너무 벌키하면은 기본적으로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물질이 외부에 쉽게 사라지면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겠죠. 네,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도 여기 세라믹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폴리머도 마찬가지고 사실 제가 폴리머를 많이 안 다루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폴리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제 위주로 어느 정도 설명하면서 폴리머 쪽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이제 빨간색 세 개의 물질이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똑같은 물질이더라 하더라도 루타일이나 브루클라이트, 아나타제 세 가지 상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왜 같은 물질인데 같은 루이스 구조를 갖고 있는데 뭐 O랑 뭐 이렇게 그리겠죠. 루이스 구조로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겠죠. 하지만 왜 얘네들이 크리스탈로 됐을 때 이러한 세 가지 구조로 변형이 되냐?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크리스탈 구조가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는 이유는 온도랑 압력 때문이에요. 합성 온도에 따라서 똑같은 물질을 만들어도 얘네들이 루타일상이나 브루클라이트상, 아나타제상으로 변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같은 유니셀 안에서 이렇게 원자들이 아나타제처럼 빼곡하게 있을 수 있고 루타일처럼 좀 레스 덴스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정기적이나 전도도 측면에서 같은 T아웃라도 루타일보다는 아나타제가 훨씬 더 밀도 있게 그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나타제상이 상대적으로 정기적이나 그 물리적 특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아나타제 같은 거는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루타일보다 힘들기 때문에 아나타제상은 굉장히 고온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징크옥사이드는 아래 이렇게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떤 열 처리 공정을 거치냐에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구조를 갖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T-아우트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배터리에도 쓰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몸에도 T-아우트가 존재하고 태양광에도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선크림 있잖아요. 선크림 뒤에 보시면은 이거 있을 거예요. T-아우트나 자외선 차단제로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틴옥사이드 또는 징크옥사이드 이런 거 많이 쓸 거예요. 징크옥사이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 꿀팁을 드리자면은 징크옥사이드가 있는 게 가장 저렴. 좀 비싸. 제일 비싸.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선크림 봤을 때 징크옥사이드 있는 거 사셨으면은 별로 그거는 고가의 제품이 아니고요. T-아우트인데 아나타제 T-아우트를 선크림을 잘 안 쓰죠. 아마 루타일상일 것 같은데 이제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제품 뒷면에 보면은 얘들이 어떤 세라믹 재질을 그 자외선 차단용으로 사용한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결국에 그 유니셀은 이렇게 아나타제나 루타일상에서 시작됐지만 이렇게 유니셀들이 뭉치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특정 규칙을 개형을 가지고 결합을 이루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크리스탈 쉐입으로 변하게 나노 파티클 쉐입으로 변하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네들은 앵스트롬 스케일 또는 나노 이제 유니셀들 사이즈 보면 수백 앵스트롬 수백 앵스트롬이니까 약간 나노 스케일 수나노 이 정도 된다 하면 수나노에서 수십 나노 수십까지는 안 가고 수나노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이 다 뭉치다 보면은 이제 나노 파티클로 되게 되는데 나노 파티클로 되게 되면은 한 수백에서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또는 마이크로미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제 나노미터 스케일 이제 나노 머테리얼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100나노까지 자르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네, 뭐 1마이크로까지도 뭐 나노 범위에 뭐 넣을 때도 있고 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유닛셀 기준으로 뭉쳐서 나노파티클이 되고 나노파티클에서 더 뭉쳐갖고 매크로파티클이 되고 매크로파티클이 뭉쳐갖고 결국에 저희들이 최종단에 쓰는 제품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전반적으로 가르칠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짧게 요약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배우고 싶은 내용,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실리버스를 이렇게 적어놨지만 학생분들께서 조금 더 뭐 카본 쪽으로 초점을 맞춰달라, 고분자 쪽으로 초점을 맞춰달라 하게 되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추가적으로 좀 변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와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 임용된 지 얼마 안 돼갖고 저도 지금 정신없긴 한데 원래 있던 강의 자료로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 때마다 계속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특정 입맛이 있다면 제가 충분히 반영 드리고 아니면은 제 스타일대로 쭉 하고 나중에 뭐 어차피 강의평 때 여러분들의 아쉬운 부분들 다 적어 주실 테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제 다음 수업 때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자료는 제가 캔버스에 올려 드릴 거고요. 혹시나 그 9월달 아마 9월 이후에는 대면 강의로 바뀌겠지만 비대면 강의 때 동안은 좀 목요일 날 뭐 발표가 있거나 아니면 실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녹화 강의 희망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랑 저랑 뭐 그렇게 크게 나이 차가 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편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네. 오늘은 약간 좀 빨리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길게 하거나 좀 더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